안녕하세요. 사건상황실 성시온입니다.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이 들러 2명이 숨지고 3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추격을 제압하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소방관이 재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 보시죠. 서울의 한 최고급 거주시설 입주자 송년회에 등장한 화환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 여러분 보시기에도 다 아는 정치인들이죠. 논란의 이유를 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사건 상황실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하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박건영 사회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범은 30대의 한 남성인데요. 오늘도 횡설수설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해서 사실상 조사에 진척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피해가 아주 컸어요.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는데 그중에서도 5명이 지금 의식이 없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취재 기자가 전해왔더라고요. 네, 어제 새벽 5시 45분쯤에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 불은 20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 투숙객 53명 중에서 무려 병원으로 옮겨진 투숙객 2명이 숨졌고요. 네. 또 그중에서 현재 5명은 중상을 입고 화상, 그다음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불길을 피해 모텔 4층에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어 이 피해 규모가 큰 편입니다. 네, 5명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고 나머지 26명도 현재 굉장히 상처가 깊다고 합니다. 휴일 새벽 모텔에 덮친 화마의 현장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위급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연기가 다 가려져서 땅만 보고 찾았거든요. 그때 진짜 문 안 열릴 때 이거 조용하다. 경보에 울리길 나와보니까 연기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내부 쪽에 지금 화염과 연기가 분출된 상태로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3층, 4층, 5층 농연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텔 전체에 연기가 아주 가득 차서 땅만 짚으면서 출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용의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투숙객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의자를 일단 예력한 용의자를 체포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용의자란 사람이 이제 30대 남자인데 그 남자가 그 모텔에 들어갈 때 양수에 가득 침을 듣고 들어갔어요. 네. 12시 10분께 들어갔는데 6시간도 안 돼가지고 객실에서 아마 불을 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 지금 그렇죠. 침을 좀 들고 가고 있죠. 짐이 한가득이네요. 그렇죠. 저 일용 노동자로 추정되는데 네. 저 피의자라고 부르죠. 용의자가 들어가서는 불을 붙이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3층에서 불이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불 화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3층에 투숙객이 방황을 했구나로 추정이 될 뿐더러 또 그리고 저 용의자가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짐을 가지러 들어왔는데 알다시피 이 불은 산소를 원하잖아요. 네. 문을 여는 순간에 아마 불이 확 번졌을 거예요. 유독가스가.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죠. 그러니까 확인해봐서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 용의자를 긴급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용의자를 체포를 그렇죠. 했군요. 네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엄연하게 방화가 맞는 거죠, 현재.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 객실에 투숙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 침구류에 방화를 하고 이걸 이불로 덮어둔 뒤에 객실을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 진술에서는 더 이상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방화를 했다. 이렇게 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죽으려고 방화를 했다라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이 용의자 불을 지르고 나서 가장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요? 가장 먼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는 막상 불을 지르고 났더니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놓고 가장 먼저 도망쳐놓고
다시 돌아와서 불길이 더 세지게 방문까지 연다면서요? 왜 그런 예. 겁니까? 근데 저희도 참 그게 이해가 네. 안 되는데요. 막상 뭐 이제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러면서 불을 질러놓고는 그 덮어놓고요. 그리고 바로 빠져나갔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짐을 챙기러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짐을 놔두고 피신을 했었는데 짐을 챙기러 와서 그 객실 문을 열었더니 불길이 확 퍼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이 사람 이 피의자도 그 화상을 입고 또 유독가스, 사실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에 직접 화상을 입는 사람도 많지만 유독가스로 이제 네. 상해를 입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피의자도 그 유독가스에 질식도 되고 화상도 입어서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돼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간단하게 밝힌 범행 동기가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숨지고 다치게 하는 불을 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찰이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 네. 또 누군가 쫓아온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정신병력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치장에서도 밤새 남자 4명이 자신을 쫓아온다, 여자가 자기 뒤를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현재 경찰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결국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떡해요? 경찰에서는 원인을 네. 밝혀서 이제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벽 치면서 소리치고 하니까 또 횡설수설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범죄가 우발적인 거냐, 아니면 분노 유발로 했느냐, 아니면은 혹시 또 모텔하고 원한이 있느냐, 이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단지 본인이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난동을 피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를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본인이 일부러 저러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현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법원에 감정 유치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야만이 어느 정도 조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정신 감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의 설명도 함께 들어보십시오. 네, 한번 조사된 상태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감정 유치를 해가지고 구속 이후에 이제 검찰 송치가 되게 되고요. 이제 수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견서 양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신 감정을 그럼 진행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건가요? 예, 네. 아마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나 봐요. 근데 화상 때문에 입원해 있는 상태죠. 네. 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니까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돼서 형이 감경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는 거는요. 행위 시에 그 네. 불을 지를 때 그때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었냐가 중요하지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든가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행위 시에 반드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정신 감정은 받아야 될 텐데요. 정신 감정을 받아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또 그 행위 시에 또 심신미약이었는지 또 법원에서 또 이제 그 전문의들한테 이제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범죄 행위 시에 심신미약이었는지는 법원이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원래 이 남성이 오피스텔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쫓아오는 것 같아서 모텔에 숨어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쫓아온다 이런 것도 자신의 상상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심신미약이고는 법원에서 결정하거든요. 경찰 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33명을 사상을 했어요. 2명이 사망하고 31명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횡설수설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신치료받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사를 할 거예요. 물론 친구라든지 지인, 같이 일하는 동료를 상대로 해가지고 왜 범행을 했나를 조사한 뒤에 경찰에서는 아마 오늘 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검찰에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네.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신청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도 내일쯤 열린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 소방관 오늘 현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소방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소방관의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노인이 아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소방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아들은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소방이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보자 이 50대 남성이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소방이 얘기를 하자 이 남성이 화를 내면서 소방관에게 욕설까지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북대 병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뭐 이 사이에 주먹까지 휘둘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근데 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오히려 법정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왜 소방관이 경찰 수사도 받고 법정에 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노인의 전화를 받은 119에서 긴급구조대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50대 남성이 술 취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니까 처음에는 미쳤어요. 네.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르니까는 그 당시에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그 소방관이 그 제압하기 위해서 머리를 잡고 업어치기식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네. 넘어뜨리고 20초를 눌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50대 남성이 그만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상처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골절상을 입었으니까 그걸 봤던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경찰에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데 고소했겠죠. 처벌해달라고. 왜냐하면 소방대원이 자기 아들을 고소하는 게 아니고 폭행을 가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소방대원이 우리 아들을 폭행을 해서 골절상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니까 이 검찰이 이 소방관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이제 벌금이 나오고 네. 정식 재판을 안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도 또 소방관 입장에서도 각각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소방관 입장에서는 나는 정식으로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러한 아들과 어머니 측에서는 이 100만 원 너무 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양쪽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그냥 벌금 물고 끝날 게 아니라 재판까지 받아봐야 가보자 된다. 네, 이렇게 한 거군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두 당사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아주 공방이 치열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당방위 그 개인 간의 다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직무 집행, 공무 집행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과거에는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공권력에 대한 존경심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도 그래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자 뭐 이런 그 캠페인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재판이 이 개인 이 두 분한테도 중요하고 이 소방관은 또 벌금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억울하겠죠, 본인이. 그리고 다른 소방관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소방관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소방관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오히려 재판을 받아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법원도 이게 리딩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래서 변호인 5명으로 법률 지원단을 꾸려지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판결이 이제 재판 규범 누구는 죄를 지었다 누구는 무죄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당연히 되지만 행위 규범 어디까지가 공무집행 중에 인정이 되고 어디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그런 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반응을 살펴볼까요? 소방관의 행동은 정당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죄라는 표현도 쓰기 싫다. 아무런 죄가 없죠, 소방관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술 먹고 난동 부린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난동 안 부렸으면 다칠 일 없잖아. 이러면서 소방관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방관이 지나쳤다 이러한 반응도 있는데요. 공권력의 폭력이다. 또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이건 소방관의 갑질이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경찰로서 현장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 사건을 보게 되면 소방관은 사실은 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 네. 체포 같은 거 못하고 현행범 체포는 가능해도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 같은 사건이 없는데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수는 있지만 좀 과잉방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범인이나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는 그 정도를 따져가지고 정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칠 경우에는 과잉방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관들도 하다 보면은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거의 책임지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지금 소방관 입장에서는 골절이 했다고 한다면은 과잉방위로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막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거를 말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피하거나 네. 제지는 가능해도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경찰을 불러야죠. 체포는 경찰이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현행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소방관의 임무는 긴급 구조 임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피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잉으로 볼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무죄가 많다, 엄연한 폭력이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데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자 댓글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가장 많았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좀 확인해 볼까요? 반대로 소방관이 만취자에게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하다. 글쎄요, 우리 나라에선 거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왜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 특히 그 구급차 안에서 만취된 주치 폭력을 소방관에게 행사해서 이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좀 더 가중 처벌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지금 현재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상 가중 처벌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이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막 주치자가 막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 현장을 두고 떠나는 거. 그러니까 거부권을 최소한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네. 긴급구조대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임무가 긴급구조하는 건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과하게 나오는데 그걸 내가 맞으라는 게 아니고 현장을 좀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잡는다든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구급대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행 법률로서는 물론 피해 당하면 아까 말한 대로 5년씩 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막 휘두를 때 저걸 대응하기가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저 구급대원들을 전부 무술 유단자로 또 채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가 할 말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출동한 사람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네, 가장 어려운 말 같아요. 적절하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경찰과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그 치료비는 그러면 국가가 내줍니까? 아니면 사비를 털어서 줘야 됩니까? 직무 집행 시에는 국가에서 변상을 하고 그 과도한 집행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구상할 수는 있죠. 현장에서도 그러면은 국가가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직무 집행 네. 시에 직무 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네. 경우에는 국가에서 변상을 해주고 그 과도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상권 네. 청구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네, 지금 이 소방관의 재판이 현재 이 시각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죠? 네, 지난 7월 4일 날 첫 1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소방관은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법원이 소방관의 과잉 방어냐, 결국 이 정당 방어냐 이걸 판단을 하는 것 외에 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걸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 배심원들이 인권과 공권력 사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뭐 내일 새벽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바로 선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유죄 나올까요? 무죄 나올까요? 근데 사실 그 법관이 했으면 네. 아마 그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해까지 이르렀어요.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식 기소된 것처럼 할지 근데 유죄는 인정이 될 네.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양형일지는 몰라도. 근데 이걸 국민참여 재판을 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소방관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그 일반인들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아주 일부지만 있어서 직무 집행이나 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또 알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 오히려 법관이 할 때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 과잉 방어냐 정당 방위냐에 대해서 법률적인 논리도 작동을 하겠지만 네. 그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 원단의 판결은 저는 좀 더 법관보다는 좀 더 그 소방관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보다 무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배심원단 의견에 법관이 반드시 기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또 따로 이제 재판을 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참고만 하기 때문에 네. 판결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네. 예. 현재 소방관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오늘 밤 늦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여기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 돋보기 시간인데요. 첫 번째 돋보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멧돼지 습격 사건입니다. 멧돼지가 이번엔 누구를 습격했는지 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습격을 당한 건 이 멧돼지를 포획하려던 62살 엽사 우모 씨입니다. 지금 강원 영월군 다래산 일대인데 이 낙엽 무더기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 씨는 이른 아침에 동료 엽사들과 멧돼지 포획을 나섰다 연락이 끊겼고 이 경찰은 수색 끝에 오후 5시쯤 우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우 씨의 시신엔 멧돼지에게 물린 상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포획하러 나섰다가 현재 멧돼지에게 오히려 변을 당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날 멧돼지 포획에는 3명이 함께 나갔습니다. 3사람이 함께 나갔는데 각각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녔던 곳이 달랐던 거예요. 하지만 3인 1조였기 때문에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전기로는 서로 연락을 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무전기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또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 어머니도 연락하시고 아내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먼저 갔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도 없고 이 보통은 총을 가지고 나올 때 경찰서 아니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입고를 해야 되는데 확인해 봤더니 총도 입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고 이렇게 변을 당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결국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고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모습이 참혹했다고 합니다. 총이 격발이 안 되니까 머리세 다시 하면서 돼지한테 다친 것 같아요. 돼지가 양쪽 다리 다 물어뜯고 옷도 막 다 찢어놓고 총으로는 막 휘둘른 거 맞아. 살라고 막 밀리면서 등치가 있으니까 당황하면 땡기지 못. 이 사람이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나 총알이 나가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네. 엽사들이 보통 사냥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사냥개가 이제 멧돼지를 모른 다음에 멧돼지가 서 있으면은 총을 쏴가지고 그걸 사살하는 건데 아마 저 때에 멧돼지를 발견한 팀이 총을 겨눠가지고 쐈는데 아마 격발이 안 되니까 그럼 총알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노래사를 후퇴 전진하면 다시 총알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멧돼지가 공격한 것 같아요. 근데 멧돼지는 머리를 박는 것뿐만 아니고 어금니가 한 6cm 되거든요. 이빨로도 뭅니다. 그러니까 그 62세 먹은 엽사가 그 놀이터를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가 들이받고 계속 쓰러진 사람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엽사가 총 쏘지 못하고 총으로 아마 반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멧돼지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저렇게 참 어이없는 참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멧돼지가요, 그런데 공격성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동료 엽사들 역시 이 멧돼지를 잡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돼지가 보니까 음리가 약 한 꼬로 나온 게 한 7cm 되겠더라고요. 돼지를 제가 그걸 사살을 했거든요. 돼지를 보고서 정면으로 머리를 쐈는데 돼지가 총에 맞고 나한테 덮쳐가지고 다리가 지금 정상이 안 돼요. 돼지가 정면으로 돌고 옆으로 살짝 돌아 몸을 틀면서 왼쪽 다리를 받치면서 저도 쓰러졌었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총을 쐈지요. 그러니까 이 동료분도 멧돼지에 총을 쏴서 딱 명중을 시켰는데 총을 맞은 멧돼지가 달려들어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말 위험한 멧돼지군요. 네, 이 멧돼지가 보통 12월이랑 1월 사이가 번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시기인데요. 이 큰 멧돼지의 경우에는 250km 가까이 나가기도 해서 이 또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멧돼지를 자주 잡으러 가는 역사라고 해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엽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포획 작전에 나섰죠. 하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엽사들의 보상 문제인데 직접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죠. 그래서 그 3명이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아보야 1인당 18만 원씩 돌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뭔 일당이 되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걸 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엽사들이 그걸 잡는 건데 보상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제 대인 그 수렵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그러니까 엽사분들이 지금 호소를 하시는 게 이렇게 생명을 내걸어서까지 이렇게 의무감에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데 정작 죽거나 다치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네, 이게 좀 연역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는 엽사 포수는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아주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까지는 양반들이 취미로 이렇게 수렵 활동을 했어요. 사냥을. 네. 지금 영국 귀족들이 뭐 여우 사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도 최근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내륙 지방 가서 이렇게 골짜기 막아놓고 사냥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걸 관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렵 활동이 취미 활동이고 약간 그것도 고급스러운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지금 동원된 엽사들처럼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양반은 그렇게 사냥을 하고 또 호랑이 사냥하는 포수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나라에 동원돼서 포수 활동을 하다가 호랑이한테 호환 마마라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못 해줬었는데 그게 지금도 이런 거예요. 귀족 스포츠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생계까지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 잡으면 8만 원, 뭐 다 뒤처리까지 해도 이거 지금 아프리카 열병, 이 돼지 열병 해서 얘들 이 시신 처리까지 하는데도 뭐 20만 원 정도까지 하니까 그게 무슨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이게 생기겠어요. 국가에서 엽사들 아니면 얘를 해결을 못 하니까 멧돼지를. 왜냐면 이게 최상위 포식자 인간 말고는 늑대나 호랑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냥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멧돼지 문제가 환경부에서는 제일 심각한 동물 문제인 멧돼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법률을 빨리 개정해서 공익 목적으로 이런 수렵 활동을 할 때는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전 매뉴얼을 알려줘야죠. 혼자 저렇게 다니면 그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뭐 2명이 짝을 지운다든가 사냥개를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목숨까지 잃으면 이게 어떻게 뭐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저게 어떻게 만회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돋보기 확인해 보시죠. 네, 수상한 총리 화환인데요. 어떤 화환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박 기자, 그러니까 저게 어디에 있던 겁니까? 네, 그 분양가만 수십억대로 유명한 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입주자 송면 회장 앞에 등장한 화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무총리 이낙연, 또 한국당 대표 황교안,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등 이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보이는데요. 이 글이 퍼지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사적 모임에 화환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는 등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커뮤니티 원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어느 정도로 고급 레지던스길래 사실
저희 집 근처라 엄청나게 좋은 곳인 줄은 알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화환 보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보호되어 있는 건 오피스텔인데 그냥 주거형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뭐 미팅룸, 파티룸, 카페, 뭐 골프장 다 있고요. 여기에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룸 서비스까지 되는데 집으로 호텔 셰프까지 초청하는 제도도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와.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비싸서 대한민국 주거지 중에서 최고 매매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최고가이다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다수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2017년도에 조인성 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선물로 각각 한 채씩을 샀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JYJ 김준수 씨 또 클라라 씨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JYJ 김준수 씨가 이 집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 좀 한번 보고 돌아올까요? 저도 강보다 여기를 좋아하는 게 되게 현란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되면 저기가 되게 현란하거든요. 갈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이거 가야겠다. 네, 정말 전망이 정말 좋네요. 근데 누리꾼들의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 어떤 모임이길래 이 화환을 보낸 건가 이 의혹이 아니라 이건 가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예, 이제 일단 관계자들 국무총리실과 한국당 대표실에서는 네. 보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찾아낸 누리꾼들도 대단하신데 저도 사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축송년회, 한국당 대표 황교안 축송년회 글씨체가 다 똑같죠. 똑같은 그렇네요. 집에서 온 그렇네요. 화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집에 화환을 시킬 가능성은 없어요. 따로따로 이제 여기는 이제 국무총리실은 공무원이니까 또 처리하는 데가 있고 또 한국당 대표실도 과거에 이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글씨가 이렇게 축송년회 한자로 이렇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경우엔 다른 걸 비교해 보면 딴 때 정식으로 보낸 건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이렇게 되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대표도 한국당 이렇게 약칭을 잘 안 써요.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렇게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정식 화환하고 비교해봐도 아닌 것 같고 이 두 개가 똑같은 데서 뽑아 나온 것 같은 걸 봐도 아닌 것 같고 또 이 당사자들도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 화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른쪽입니다. 보시죠. 보통 그리고 저렇게 띠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저렇게 종이를 한 장 덧붙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실에서도 저렇게 띠로 이낙연 총리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저런 종이에다가 국무총리 혹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이렇게 공식 화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누가 가짜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궁금해지죠. 이걸 보게 되면은 보통 유명인사들이 자기가 신분인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거든요. 작년에 지방선거 때도 기초단체장 할 때 국회의장 명의로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건 처벌받았는데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이 자기가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대통령이라든지 국정원장 명의로 보냈거든요. 셀프로.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렇게 화환을 보내면은 유명인들하고 진짜 신분이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허세로 보내고 있는데 아마 동방성장연구소에서는 보낸 건 맞는 것 같다. 하나는 맞는데 나머지는 아마 가짜로 셀프로 보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배달업체는 그런답니다. 그 전화나 연락 온 사람들이 뭐 대통령 명의라든지 뭐 국회의장 아니면 국회의원 명의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걸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만 보내면 그쪽에서는 써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는 그 자기가 지인들이 발의를 따는 걸 하기 위해서 뭐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치인뿐만 아니고 그 재벌 혹은 또 재벌이나 뭐 이렇게 우리 연예인들이. 이번에서 좀 유명한 분들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고 꽃집에 전화해서 배우 전지현으로 화환 보내주세요 이러면 보내주죠.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죠. 꼬집에선 그게 점검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정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오기도 해요. 뭐 한국당 대표실 같으면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 화환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직접 보내기 그러실 테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허락은 득한 거죠. 직접 온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실하고 국무총리에서 그렇게 허락
허락해준 적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보내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대표나 아니면 3부 요인, 5부 요인, 7부 요인 정도 되면 저렇게 이렇게 이거 안 하고 띠로 안 하고 종이로 대통령도 그러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들 보통 그 띠가 아니라 이 종이 이걸로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하는 데가 다 따로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에 불러온 화한 사건 알아봤고요. 다음 세상 돋보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키티 도장 여권 날벼락입니다. 박 기자, 키티 도장 여권이 뭐예요? 아, 저거군요. 네, 지난 3월에 한 태국인 여성이 여권에 찍힌 이 키티 도장 때문에 대만 입국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권에는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 딸이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 대만 출입국 당국은 보안상 문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여성의 입국을 거절한 거고요. 이 여권에 이처럼 작은 낙서나 기념 도장, 또 경미한 훼손 등이 있어서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문제 없지 이런 생각에 그냥 공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볼까요? 왼쪽에 메모 낙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캐릭터나 장난감 도장을 찍은 거, 이것 외에도 살짝 찢어진 거, 그리고 일부 훼손을 한 거, 지워진 거, 이런 경우에도 모두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분은 사실 그냥 돈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권에다 메모한 것 같은데 저 경우에도 입국 거부를 당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네. 네. 이런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조금 있고 뭐 메모 조금 있고 애들 키티 도장은 저건 그냥 키티인 게 명확한데 그죠? 애들 그 캐릭터 도장인 게 명확한데 이게 왜 내가 출입국이 안 되냐 입국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변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불법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기 시작하면 뭐 테러범이나 아니면 아주 극렬분자나 아니면 그 위험한 그 범죄자들이 출입을 할 때 특히 불법 여권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출입국 관리국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요. 왜냐하면 조그만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봐서 애들 캐릭터 도장은 그냥 허용해줘라. 그럼 이게 어떤 거는 애들 캐릭터인지 아닌지가 너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딴 나라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이제 그 원래 정해져 있는 기재 사항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진 출입국 공무원들 어느 나라든 그 사람들이 해준 거 외에는 절대 여권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여권에 사인 받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아마 아이들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저렇게 여권에 불편하네요. 명확하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2016년에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내 여권에 우유가 쏟아져서 너무 여권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을 찍고 본인이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찍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혀 경미하지 않습니다. 전 저기에서 감금되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7일 구류와 4천 유료 500만 원 벌금인데 정말 이건 많이 이제 가졌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2016년도에 영국 여성이 태국 여행을 갔다가 여권이 찢어져서 입국을 금지당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가 휴지가 없어서 여권을 찢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영국으로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여권 단속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을 의문의 화재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2011년 12월 새벽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불이 났다고 외치며 한 손님이 뛰어나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편의점 안쪽 창고에선 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바로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화재로 숨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편의점 주인 머리에 둔기를 맞고 숨진 거였습니다. 이 살인 후 불을 지른 게 의심되는 상황. 이날 새벽 편의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살해된 채, 특히 방화된 채 지금 숨진 채 발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항을 보게 되면 2011년 12월 새벽 3시경인데요. 광주 서구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서 방화가 발생했어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관이 가보니까 그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에서 그 편의점 주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아마 둔기로 맞은 걸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혹시 그럼 편의점 돈이 없어지거나 그랬나요? 편의점에 돈이 없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보기에는 그럼 강도 같은 건 아니고 혹시 원한이나 시선관계가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 시작됐고요. 네. 그 방화는 한 30분 만에 전화가 됐어요. 문제는 그래요? 없었는데 단지 그 안에서 편의점 주인이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전혀 건드리지 그렇죠. 않고 들어가서 편의점 주인만 살해를 하고 불을 지르고 나온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의심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여성은 바로 불이 난 것을 가장 처음에 인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날 범행 당일 오전 3시경에 한 여성이, 키가 작은 여성이 검정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편의점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쑥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가길래 이 아르바이트생이 뒤쪽에 있는 물건을 고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이상해서 창고 쪽으로 걸어가 봤더니 이 여성이 창고에서 뛰어나오면서 안에 불이 났다라고 황급히 소리를 지르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고 이 여성이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 여성을 한 2회 정도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의 말투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여성과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이 여성의 어눌한 말투나 눈매를 보고 바로 그 여성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여성 손님을 빨리 추적해 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찰에서 그 알바생의 말을 듣고 여성이 이제 들었다 나왔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가시러 갔는데 CCTV를 보니까는 들어올 때도 그 편의점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들어왔고 또 그리고 CCTV 주변도 보니까는 도주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가는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성이 쇼핑백을 들고 와서 방화를 한 뒤에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일단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적해가지고 추적을 한 거죠. 하지만 CCTV를 보니까 지금 모자도 쓰고요.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CCTV를 편의점 직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편의점 사장의 아들이 아주 화들짝 놀랐다고요. 네, 유족이죠. 피해자의 아들인 30대 남성이 범인으로 한 40대 여성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30대 남성이 2년 가까이 동거했던 40대 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오래 동거했으니까 이제 행세 그리고 행동 양태나 아니면 신체 특징을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걸음걸이, 체형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피고인의 걷는 모습을 CCTV를 통해서 보면 약간 오다리여서 뻣뻣하게 걷고 일반 사람들의 걷는 모습과 달리 약간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듯이 그렇게 걷는 모습이 특징이어서 보고 바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주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겁니다. 걸음걸이로 특정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경찰이 이 여성을 체포하게 되는데 알리바이를 제시했다면서요. 네, 이 경찰은 전 동거녀인 이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이 여성은 결국 체포는 됩니다. 근데 계속 범행 시각에 자기는 집에 있었다 이러면서 결백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 증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주인 집 딸의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와서 새벽 4시까지 같이 술을 마셨고 또 심지어 자기 화장실 불을 자기가 직접 켜줬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이 40대 여성의 집이 경기 화성이라면서요. 범행 장소는 전라도 광주고요. 사실 거리가 꽤 먼데 집에 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진술이 맞다 그러면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해가지고 사람이 두 사람일 수가 없으니까 알리바이로서 무죄가 나오는데 경찰들이 탐문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택시 기사를 발견했어요. 택시 기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강주에서 경기도까지 3시간 정도의 택시를 태웠는데 그게 40대 여성이다. 그리고 그 40대 여성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몇 번 나빴다는 얘기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택시는 가스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 연료, 가스가 부족하니까 그 탑승했던 여자 승객이 자기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가스 충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카드는 당연히 4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카드라고 그러면은 그 카드에서 자기가
가스를 수신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왔고 또 그런 카드를 하게 되면은 그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견이기 때문에 저 여성분이 실제적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행적이 남는데 그 네. 부분을 이 여성이 간과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네. 뭐 주도 면밀하게 하지만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 실수 하나를 찾는 게 형사들의 본분이죠. 그렇죠. 네. 멋있는 발언까지 남겨주셨고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런데 왜 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 발생한 1년 네.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4월에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자리에서 이 용의자인 40대 여성과 이 피해자의 아들인 30대 남성이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한 6살 연상인데 나이는 많았지만 서로 금세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됐고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만난 지 얼마 지나서 이 여성이 이혼을 했고 3살짜리 딸을 맡아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이런 사실을 새로 알게 되니까 이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 어머니가 아들이 이 여성과 교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반대를 했고 이 30대 남성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이 여성에게 우리 관계를 청산하자 이렇게 통보를 하고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게 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앙심을 품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이 남성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아까 그 편의점을 자주 찾아가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1년 12월에 이 전 남자친구가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이 여성이 다시 그 어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편의점 주인인 어머니가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또 재차 거절을 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뭐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 믿었던 남자가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국제결혼 문제로 출국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 여성은 좌절한 나머지 이 편의점 주인인 어머니한테 이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 편의점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흉기와 경유를 준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국제 결혼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된 겁니다. 결국 살해를 했고요. 법정에 서게 됐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한다면서요. 예, 아까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을 그 광주에서 경기도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가 아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름 냄새가 났고 몇 시간을 태웠으니까 뭐 그 옷, 그 아까 CCTV에 있었던 옷 같은 게 대강 있었을 거 아니야. 인상착의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신용카드 중간에 이제 가스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 탑승객이 이 신용카드를 줘서 그걸로 결제를 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데 이 여성은 이 피의자는 계속 피고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택시를 탄 사실 자체가 없었다. 택시 탄 적도 없다? 택시를 탄 사실 자체가 없었고 그럼 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생겼냐. 분실했다.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그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그렇게 부정 사용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딴 데서도 막 사용이 됐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택시기사가 일관된 진술을 하니까 택시기사의 진술을 믿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여성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가려다가 화성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뭐 버스를 탑승했었다라고 그날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목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CCTV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 동선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고 하면서 주인집 딸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있었던 일. 근데 주인집 딸은 자기 친구들이 놀러 온 시기는 이 사건 범행 전주 주말이었지 이때가 아니었고 사건 범행 당일에는 그냥 나는 잠을 잤다 일찍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하고 다 어긋나는 거짓말을 계속한 게 법정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결국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모두 다 부정당하고요. 유죄가 인정되게 됩니다. CCTV를 보면 확연하게 찍혔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가 저건 제 여자친구가 맞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그래서 이 CCTV 녹화 장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는 건데 1심 재판부 그러면 유죄는 인정됐으니까 형량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선고를 했습니까? 네,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여성에게 살인 또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서 미리 거기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범행 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40대 여성은 승복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신은 정말 택시를 탄 적도 없고 이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요. 예,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택시 기사하고는 이제 진술이 어긋났고 또 주인집 딸하고도 진술이 어긋났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2011년 11월 20일부터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심하게 쩔뚝거려서 걷기가 힘들었고 11월 28일부터는 전혀 걸을 수가 없어서 이 편의점 CCTV 속에서는 이렇게 약간 위로 치솟는 걸음이지만 걷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족이죠. 피해자의 그 아들인 30대 남성 동거를 했던 2년 가까이 동거했던 그리고 CCTV를 보고 이 40대 여성을 처음 용의자로 특정했던 이분이 2012년 12월 2일까지 이 여성하고 같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까지 40대 여성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는데 저렇게 특색 있는 걸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CCTV 속 범인의 걸음걸이 그 특징이 그대로 이 여성이 맞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다만 감형이 됐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 이 사람이 그전에는 실형 선고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심에서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이제 계속 구속돼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제일 큰 거는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이혼을 하고 3세의 어린 딸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미성년 자녀 특히 저렇게 어린애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 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재판부가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제 그 어린 딸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겠다. 엄마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20년으로 감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사랑에 눈이 멀어 살인까지 한 40대 여성. 사랑을 다시 얻기는커녕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죽음이란 가장 큰 아픔을 주었고요. 자신의 아이에게도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어김없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선정했는데요. 마크2님의 질문이십니다. 멧돼지가 요즘 도심에도 종종 내려온다는데 멧돼지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등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또 멧돼지가 시력이 좀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위나 이렇게 뭐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뒤에 가서 숨는 게 좋고요. 또 뭐 우산이나 이런 걸로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멧돼지가 둔해 보이지만 시속 5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걸로 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옆으로 피하거나 혹은 우산이나 뭐 바위 뒤에 숨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멧돼지는 직진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피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사실 맞닥뜨리면 쉽지 않죠. 당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